제가 지금 그대로 신냉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방금도 살펴봤지만 냉전이라 그러면 이제 1991년 말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를 냉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게 1기와 2기로 나눠요. 그 2기로 확 변하면서 우리한테 실존적 위기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유신을 한 거거든요. 1971년 아까 보셨잖아요. 1971년 10월에 아니 유엔에서 예를 들면 중국이 중공이 중국이 되는 그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중공이 상임 이사국이 되는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확 바뀐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여기 이제 그림 중에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1970년까지의 그림입니다. 소련도 시뻘겋고 중국도 시뻘겋고 둘 다 적이야. 자유준행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71년부터 91년까지는 뭐냐? 소련만 적이고 중국은 거의 우방이에요. 사실 우방이에요.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래 그림이. 자, 그러면 지금 펼쳐지는 냉전? 뭐 어디로 돌아가는 거야? 냉전 1기에 다시 시작이다. 그건 말이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냉전이 두 시기여야 되고 뭐 두 시기고 뭐 그 1기와 2기가 어떻게 다르고 뭐 그렇게 길게 설명한다면 오케이. 근데 그거 없이 그냥 신냉전. 아니 무슨 신냉전. 냉전이 두 개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특히 우리 입장에선 저게 중국이 끼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전 신냉전이란 용어를 별로 안 쓰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 갈까요?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는 세계 시스템을 저는 이제 볼리타스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고, 네, 가치지향, 현지 이니셔티브 중심, 동맹 혹은 연대, 뭐 그래 볼리타스라고 부르는 거고, 이제 한 5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특징은 중국과 러시아 두 개 다 겨냥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둘 다 제압해서 순치하는 것을 겨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1971년에 중국과 러시아를 분리했다고요. 중러 분리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중러를 하나로 엮어서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의도한 거라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제 그 침체조차도 미리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감행한 거다라고 본 거예요. 경제 침체가 이렇게 오면 중국은 정말 죽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경제가 막 과열이 되면 중국은 어떻게든 살아날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상태로 전 세계가 전부 그냥 허리띠 졸라매고 러시아를 패는 과정에서 스스로 허리띠가 졸라매지잖아. 그럼 중국은 죽는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야말로 이 전쟁 좀 빨리 어떻게 잘 끝났으면 좋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전쟁이 빨리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는 게 최상이고요. 최악은 뭐냐면 러시아가 패배했는데 전쟁 안 끝나고 질질 끄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가 여전히 경제 위기를 겪는 게. 그게 중국의 최악이에요. 그러면 차악 혹은 차선은 뭐냐? 러시아가 패배가 확정돼 있으니까 러시아가 얼른 손들어 버리고 세계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게 중국 입장에선 차선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제 불황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지만 이거 우리의 고생 하루하루가 중국을 죽이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참자고요. 마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고생 하루하루가 러시아와의 싸움이다라고 해서 참듯이 이 전쟁 끝나면 러시아는 표류하겠죠. 뭐 당장 자유와 민주화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중국과 바로 결합할 거라고도 안 봅니다. 이 전쟁 끝나고 중국한테 잡혀 먹히는 걸 굉장히 두려워할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LNG든 PNG든 간에 LNG로 팔더라도 유럽에 파는 게 훨씬 돈이 돼요. 짧아 거리가. 이쪽보다 동아시아보다.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과 같은 빨간색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몰라서 시꺼먼색으로 해놨어요. 중러를 동시에 제압 순치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 볼리타스는. 그것이 미친 네오콘과 완전히 다르고 그것이 또한 트럼프와도 다르다. 트럼프는 러시아는 관심 없었어요. 저기는 그 석유가스 공급 과잉하면 처신할 거야. 그래서 관심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레이간과도 달라요. 그죠? 레이간은 중국은 손 안 보고 러시아에만 초점 맞췄어요. 또 그것이 그 전에 닉슨 카터 때랑도 다르죠. 닉슨 카터야말로 중러를 분리시켰죠. 소련과 중소를 분리시켜서 소련에만 초점을 맞췄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둘째 특징이 뭐냐? 볼리타스의 둘째 특징이 뭐냐? 중도를 제압 순치하는 최전선 지역에서 이 개인, 자유, 시장, 민주화 같은 가치 지향성이 강한 중도를 제압 순치하는 최전선 국가들이 미국의 파트너예요. 유럽에서는 이것이 제가 보기엔 미국 파트너급이 될 만한 나라는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도예요. 그리고 그 넷이 대장을 쓰고 나머지가 쫙 붙는 그런 스타일이 되지 않을 거냐.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뭐 이렇게 딱 전선이 이렇게 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란에서 학살이 벌어지든 말든 앙골라에서 학살이 벌어지든 말든 시리아가 뭐 저기 터키한테 쥐어 깨지든 이건 다 부차적인 게 돼요. 아주 냉혹한 게임이죠. 가치 지향성이 있는 주권 국가 중에 중도를 제압 순치하는 최전선에 있는 데가 진짜 그게 승부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리고 그런 구도가 한국에 의해서 동북아에서는 딱 설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세 번째 볼리타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일사불란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경제 제재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첨단 부품 거래 제한 이런 거가 이제 아주 대표적인 거죠. 이렇게 일사불란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게 이제 피터 자이안도 주목을 하고 조지 프리드만도 주목하는 건데 실시간 리얼타임 감시 정찰 정보 그러니까 Information Surveillance Recognition ISR 실시간 ISR, RTISR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되니까 족집게 그 타격무기 지원하면 돼. 그러니까 실시간 ISR을 지원해주고 족집게 타격무기를 지원해주고 지금 이 아래에 있는 그래프가요. 아래 그래프가 위성인데요. 저기서 저기 맨 아래에 있는 녹색 선을 보십시오. 맨 아래 선 보면 2017년, 2018년부터 확 기울기가 꺾여 올라가요. 저건 지금 조금 데이터를 잘못 써서 그런데 다른 외국 데이터를 보면 완전히 가파르게 올라가요. 2017, 2018부터. 네. 이게 뭐냐면은 위성의 숫자예요.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위성. 이 위성의 숫자가 한 4, 5년 전부터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위성 숫자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 위성 하나하나의 성능이 또 중요하겠죠. 이 위성 하나하나의 성능이라는 게 결국 지구를 감시 정찰하기 위한 건데 군사적으로는 그럼 뭐가 좋아져야겠어요? 에이사 레이더를 이용한 표면 감시 정찰 사 위성이죠. 사. 그게 이제 한화에서 만든 거가 이제 그 상자꽉처럼 생긴 거죠. 아래에 있는 거죠.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사 위성. 예, 그 다음에 이제 전자광학. 그러면 이제 렌즈 전자적 신호로 이렇게 변환되는 렌즈죠. 전자광학 렌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그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누리호에 그런 비슷한 기능들, 그러니까 달 궤도를 돌면서 달을 관찰하는, 물론 거기 전자광학 렌즈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게 작동을 할 거예요. 그 감마선 편광 뭐 이런 거니까 거기도 그런 게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으로 또 표면을 관찰해야겠죠. 적외선 센서들. 이런 거가 굉장히 4, 5년 전부터 성능이 좋아진 거예요. 거기다 위성 자체의 숫자도 많아지고. 이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상태가 지구 전체에 관해서 실시간으로 ISR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감시 정찰 정보를 획득하는 거예요. 이게 한 4년밖에 안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지 국가와 현지 국민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버텨서 싸우겠다, 저항력을 키우겠다 그러면 정밀 족집게 타격 무기만 살살 지원해주면 중국, 러시아 아주 개피보게 만들 수 있다는 소리가 된 거예요. 이게 볼리타스를 뒷받침하는 현재 군사 기술의 수준이 이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제 결과가 황당해지는 거죠.
파병이 없는데 파병한 것보다도 효과가 좋아져. 이 개입이라는 건요, 인터벤션이라는 건 군사지정학에서 파병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베리아 출병, 저기 어디야, 1918년서부터 1922년까지, 그러니까 러시아 공산혁명에 반대해서 거기에 저항하는 반혁명군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베리아에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가 들어간 거. 제일 많이 들어간 게 일본군이죠. 한 8만 명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 미군이 한 15,000, 2만 들어가고, 영국군 들어가고, 그래서 한 10만 명 이상 들어갔어요. 예, 그걸 영어에서 뭐라 그러냐. 시베리아 개입이라고 불러요. 시베리아 인터벤션. 그러니까 이때까지 군사 지정학에서는 개입이라 그러면 다 파병이에요. 그래서 이 개입주의 끝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병 끝났다는 얘기야. 이걸 이제 미국 평론가들이나 군사 지정학자들이 이제 방송에서 하는 거 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No American boots on the Ukrainian soil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boots라는 게 군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 군도 미국의 군화가 우크라이나 땅 위에 있지 않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파병이 없는 거예요. 그럼 파병이 없다는 얘기는 개입주의가 없다는 얘기 아니야. 레이건 때도 큰 파병은 없었지만 여차하면 파병할 수 있는 상황이죠. 파병을 전제로 한 세계 시스템에 대한 구상인데 지금은 파병을 전제로 하지 않고 세계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가 더 중요하냐? 현지의 가치지향적인 그런 이니셔티브가 있냐, 현지 사람들의. 이게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개입주의 끝난 거 아니냐. 개입주의라 그러면 파병을 전제로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중국쯤 되니까 미군이 들어와 있고 여기 이런 게 와서 같이 동맹을 하는 거죠. 웬만한 데는 진짜로 싸움 붙으면 솔직히 말하면 여기 미군 이 정도 들어와 있고 주일 미군 들어와 있고 그러면요. 중국 싸움 붙으면 중국 박살납니다. 한국군 힘 합치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현지 이니셔티브, 파병이 최소화되거나 없다 이거야. 그래서 이게 어마무시한 얘기가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중앙아시아가 됐건 시리아가 됐건 이란이 됐건 뭐 아프리카가 됐건 간에 이제 요번에 러시아가 패배를 하고 나면 알아서 처신해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기 나라 안에 자기 황당한 짓 하는데 자유민주주의, 개인, 시장 이걸 지향하는 정치 저항군이 생겨가지고 이게 국제적인 명분을 획득을 해버리면 거기다 대고 그냥 ISR 정보 주고서 거기에다 대고 정밀무기 줘버리면 자기는 죽는다는 소리잖아. 그런 일 안 발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착해져야지 먼저. 그래서 지금 어마무시한 일이 바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하자면 한국은 120년 전부터 이미 가치지향, value oriented, 또 이미 현지 이니셔티브 중심, local initiative tailored 그 접근을 해왔다. 지금 여기 사진의 맨 왼쪽 위가 이제 1904년 독립정신이죠. 그걸 이제 새로 펴낸 게 그 옆에 있는 독립정신이라는 책이죠. 저거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자유로운 개인들로 이루어진 공화국을 만들기 위해서 독립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인됨을 지향하지 않을 것 같으면 독립할 필요 없다. 굉장히 심오한 책입니다, 저 책.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3.1운동 독립선언문인데 전 세계 어떤 식민지의 독립선언부터 저렇게 유려하고 유연하고 온유한 게 없어요. 저게 무슨 피냄새도 안 나고, 좀 일제 다 잡아 죽이자, 죽창을 들어라. 나는 조국이는 저거를 좀 아침, 저녁으로 읽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죽창을 들어라. 이따구 소리가 나오나? 우리 선배 세대들은 안 그랬어요. 현대 문명의 가치 인정하고, 그 다음에 무역 질서, 세계 시장 질서를 찬양을 하고, 이렇게 새로운 가능성이 주어진 새로운 지평에서는 이제 다들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산다.
그런데 한국이 독립이 되면 동북아시아가 한중일 3개국 3정립이 됐을 때 평화를 찾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저 얘기가. 훌륭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건국도 그렇고 가치 지향성이 명확했다고요. 이미 1904년부터 가치 지향성이 명확한 거예요. 120년 전부터. 그리고 6.25 남침 격퇴, 경제발전, 민주화, 자주국방 이건 그냥 우리가 죽어라고 현지 이니셔티브 아니야. 그 미국이 하라 그래서 했나? 미국이 답 가르쳐줘서 했나? 우리가 답을 찾아내서 미국 말리는 거 손 뿌리쳐가면서 달려온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이제 그 14억 중국이 너무 무시무시하니까 우리가 좀 쫄아 있는 거지. 만약에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리한테 들어와? 하루아침 해장국거리죠. 그래서 하루아침면 전멸하죠. 그래서 이제 가치지향에서 VO, 그 다음에 현지 이니셔티브 중심, 이래서 LIT,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니까 AS, Alliance and Support니까. 그 볼리타스죠. 우린 그 길을 그냥 걸어온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 모델이 전 세계로 일반화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세계 시스템 구도로 확대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델이. 볼리타스 모델을 제일 먼저 만들어낸 나라가 한국이에요. 이것과 달리 또 미국이 전 세계의 그 세계 시스템을 만들고 관리해야 된다라는 걸 가장 먼저 주장한 사람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에요. 우남이승만 1910년. 똑같은 얘기를 1941년에 우남의 그 Japan Inside Out, 그 일본을 벗기다 미국 베스트셀러 그거 똑같고요. 제가 그래서 그거는 언제 한번 다른 시간에 한번 쭉 이렇게 세계사를 보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맨날 하는 얘기, 이건 너무 중요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반복합니다. 네, 이렇게 시뻘건 큰 덩치랑 있을 때는 절대로 체급으로, 몸무게로 다투서는 안 됩니다. 항공모함이나 함재기는 몸무게로, 체급으로 다투자는 소리예요. 미련한 소리고요. 비대칭 독침으로 가야 됩니다.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무인 잠수함, 링크 K, 그 다음에 미사일 요격 방어 시스템 KAMD, 그 다음에 전략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들, 그리고 전투기 뭐 이런 것들로 가야 돼요. 헬기.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